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친박근혜적인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말과 행보에서 중도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썰전 패널과 함께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패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에서는 어떤 뉴스 썰어봅니까? 네, 지금 계속 논란이죠. 민주당 내 이재명 경기지사직 사퇴 논란 좀 다뤄봤습니다. 예, 일부 캠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택시 호출 요금 인상에 이어서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른바 독점 플랫폼의 얘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캠프가 확정된 패널들에 대해서는 캠프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게 시청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보통 총괄실장이면 실장 중에 제일 높은 실장인 거죠? 상황을 정리하는 코디네이터하는 사람이죠. 윤석열 캠프의 이제 가장 윤석열 핵심. 국민 캠프. 예, 윤석열 국민 캠프. 근데 그 캠프 이름을 이렇게 이제 소개할 때 얘기해주면 약간 선거운동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출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캠프 이력에 상황실장으로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각 캠프 사람들을 좀 모시겠다. 네.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님도 조만간 캠프 가실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참 그거 꼬투리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또 꼬투리 잡고 시작합니까? 수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일단 만나가지고 기선 제압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요일에는 이재명 캠프의 김영진 실장이 나오고요. 또 수요일에 조혜진 의원님은 최재형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문제의식인데 제가 이제 라디오나 TV에 보면 이런 이제 인터뷰나 예. 이제 톡 프로그램 같은데 캠프 출신들이 와서 대변인 상황실장 이런 분들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캠프를 대변해서 인터뷰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너무 캠프 입장을 너무 이제 드러내놓고 대변하면 약간은 좀 예. 듣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캠프의 주요 직책인데 캠프 입장을 대변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너무 노골적으로 캠프를 하면 안 드러내고 그게 아니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를 패널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자연스럽게 제 프로필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프로필에 윤석열 국민의힘 총괄실장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총괄실장이기 때문에 섭외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일단 섭외했는데 총괄시장이 되셨고 그런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직책을 맡을 걸로는 제가 예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나요? 그전에도 친윤의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나요? 이분 가실 것 같다. 해안이 그 전부터 조짐이 있어서 해안이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 얘기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많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쥐, 까마귀, 비겁하다, 우파를 괴멸시킨 추범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이유는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가 최근 몇몇 의원들을 만나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측근의 입에서는 구속과 윤 전 총장은 상관이 없다는 말도 나왔죠. 갑자기 이런 발언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TK 민심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대구를 찾아 대구 출신 대통령을 수사한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표했던 것과 같은 결이라는 거죠. 그러다 열린민주당이 김의겸 의원은 과거 기저 시절 자신과 만나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며 수사 무용담을 이야기하던 그가 불구속을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유력 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 역시 대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박근혜 씨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죠.
중도 확장성이 장점으로 꼽혔던 두 주자 입단 강성 발언, 득과 실 어느 쪽일까요? 예, 첫 주제는 윤석열, 최재형의 친박 구애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관심이 좀 더 많은 주제를 첫 주제, 그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로 정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첫 번째 주제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쪽 얘기가 두 번째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장제원 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보면 제목 자체가 잘못됐어요. 구애. 무슨 친박 구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래 친박행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회의 갔다가 우리 PD가 아니 친박 구애로 했네요. 제가 친박이 아닌데 무슨 친박 구애를 하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제목 자체가 네. 이렇게 친박 쪽으로 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장제원 상황실장 허락을 안 받고 지금 친박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캠프가 좀 문제가 있어 보면. 그런 소리 하지 정확한 마시고. 지적이십니다. 이 얘기는 사실인가요? 윤 후보가 아니, 불구속 박근혜 씨를 불구속 기소하려 했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아니 제가 이 주말에 이 보도를 보고 예. 후보께 확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우리 박성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모였어요. 예. 모였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 데스크에 알려져 가지고 데스크가 박성태 앵커 보고 그거 했어 물어보는 게 맞나요? 아주 개인적인 저는 이게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 함의를 담고 있죠? 저는 이거는요 그야말로 이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고 예. 후보에게 예를 들면 인터뷰를 했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과의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든가 예. 그런 공식적인 자리나 혹은 어느 정도 오피셜한 어떤 그 행태를 갖춘 모임이 아닌 아주 제가 모르는 예. 그건 아주 개인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것을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이렇게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고 사실 언론에 공개되는 걸 염두에 둔 발언도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 알아볼 중요하지 필요가 않다라는 없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 상황실에서 공식 캠프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 모임에서 한 얘기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적으로 무슨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핫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자리에서 얘기하든지 그 얘기는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 들은 사람 자유잖아요. 이걸 박성태 기자한테 얘기를 할지 말지는. 너 예.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단단히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 세게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얘기했다면 전달돼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했고, 그게 수많은 조중동 내지는 이제 그 윤석열 가까운 그 예. 보도, 그러니까 그 기사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는 전달됐거든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전 그런 의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추정이죠. 그런 거를 인터뷰 형식으로 공개로 얘기하는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하지만 사적인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 의향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윤 후보의 의도까지 그랬었을 것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많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들 전화를 받고 저는 공식적인 상황실장으로서 후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발언의 의도 이런 것들 물어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총괄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공개 비공개 행사는 제가 다 합니다. 만남도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개인적인 예. 아주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흘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그 윤 후보를 공격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만난 목소리가 나온 게 보도에 따르면 그 어디 뭐 고향 친구의 사촌 동생 뭐 이런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게 그래서 아니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예. 의원들과의 만남의 형식을 비른 게 있고요. 윤 후보가 국회의원 중에 친구도 있고요. 예.
아주 가까운 선후배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과 만났다면 그거는 국회의원과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만남입니까? 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군사 구분이 잠깐만요. 애매한데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적인 영역이 돼 있죠. 설명하니까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렇군요.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자라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제 우호적인 기자. 아니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에게 얘기했다. 그럼 사적인 그러니까 얘기면 그거는 권성동 정치적인 의원이 발언입니다. 이거는 아니 정치적으로 근데 입장 전달한 박성태 기자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서 옛날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부대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 예. 군사 기밀을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그런 아니 같은 내용이 언론들끼리. 뭐 다른 그런가요? 출입처 기자들과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하지 않겠죠. 네. 그 친구들은 제 얘기를 기사로 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마치 뭐 윤 후보가 뭐 친박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는 예. 제가 이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예. 아니 내용 자체가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 박상태 기자가 옛날 군대 친구 만나서 JTBC에서 사장이 이 기사 쓰지 말라고 압박을 세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 그거는 아무리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했더라도 공적인 이슈예요. 예.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공적으로 그건 논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봐요. 우리 상황 실장님이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 뭐 옆에 참모였거나 아니, 후보 본인이었다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2019년 4월 달이에요. 그때 건강이 안 좋다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를 그때 명시적으로 제가 그때 기억도 납니다. 명시적으로 박근혜 씨가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중앙지검장 책임자로서. 그런데 사실은 구속 불구속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윤석열 당시 검사의 무슨 권한도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뭐 자기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실제 실효성이 없는 얘기인데 누군가에게 내가 박근혜 때문에 뭐 좀 대선에서 불리할 것 같다,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좀 완화시켜 보겠다. 저는 이런 의도가 비춰지는 거죠. 그런 그래서 말을 했다고 좀 어떻게 정정당당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을 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 언론에 안 나왔는데 했는데 언론에 자꾸 나왔다고 그러지 그럼 말고요. 상황 그걸 시장이 안 들어보세요. 했다고 얘기를 아니 내가 다 해주셔야지.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말을 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요. 했다면, 자 봅시다. 했다면 예. 그러니까 방송사의 뭐 사주가 이거 좀 취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박승태 기자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예. 문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럼에도 예를 불구하고 들면. 나는 아주 친한 예. 친구에게 또는 그런 사적인 모임에서 아 나 참 그런 일이 힘들었어라고 얘기한 거를 예. 이 사람이 어떤 뭐 방송사 뭐 이 책임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박성태 기자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지고 예. 그걸 사실만 확인한 게 맞나요?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은요. 사실 만약에 제가 잠깐만요.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요 얘기예요. 윤 총장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어디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어디 있는 만약에 거죠? 이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장재원 상황실장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든가 제가 확인한 이유가 아니면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됐다든가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얘기를 왜 그런 확인해야 얘기가 되죠? 없으니까 저는 아까 사적인 저한테 영역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된 거를 그러니까 부인하는 요 보도가 얘기를 없잖아요 그 지금. 팩트 말고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제 얘기도 하려고 자꾸 저를 예로 들으셔서 일단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친구랑도 가끔 만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예를 들으셔서 그러면 일단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빼고 그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윤 캠프 관계자가 누군지도 역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기자들이 보기에 그거는 맞나요? 윤 후보 측 캠프, 예. 뭐 캠프 관계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캠프는 제가 많죠, 들어간 사람이. 이로 완보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윤 캠프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입장이나 그런 생각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사실상 실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논의의 주제가 됐던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오니까 혹시나 윤 후보가 대구 경북 민심을 위해서 당시에 탄핵 국면,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피력하는 걸로 언론에 해석이 됐는데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지원 의원이 보기에는 그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탄핵은 넘은 거고요. 우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 후보가 예.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달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탄핵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더 구애를 하고 예. 우리 지지층에 뭘 더 우리가 소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탄핵의 강은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건넜습니다. 아니 근데 그 탄핵을 건넜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자꾸 확인을 안 제 했는데 얘기 확인을 하도 들어보세요. 얘기를 합니까? 지난 7월 달에 대구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뭐라고 후보가. 인터뷰했죠? 이 지역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한 거, 수사 소추한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거, 그 비판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문제에 대해서 TK 가가지고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무마하거나 뭔가 이거를 좀 이게 메시지를 좀 내는구나. 누구나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나 생각하는 민주당 쪽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언론에 드리면 나오고 윤 있으니까. 후보의 이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런 겁니다. 그 검사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예. 상처를 받았거나 본의 아니게 좀 아픔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그 수사를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검찰권을 행사하다 보면 예. 조금 많은 국민들에게 또 일반 국민을 포함해서 좀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죄인과 사람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이제 그건 일관된 입장입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뭐 우리 장재원 상황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예. 보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약간 꼬이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비겁해 보이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든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좀 여야를 떠나서 유불리를 떠나서 그거는 정치를 전체적인 정치 불신을 높이는 거니까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만. 범죄를 단죄해가는 과정에 사람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런 것들을 얘기들은 얘기하는 이전에도 겁니다. 본인이 검사할 때 얘기를 그거는 했었습니다.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검사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해 단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요. 장재원 실장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확인을 하죠? 자, 불구속 수사를 나는 원했다든가 불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 이런 메시지는요. 지금 그거하고 걔가 다른 겁니다. 그럼- 나는 불구속을 주장했는데 나는 생각했는데 뭔가 아이가 구속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발 빼는 거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될것 저의 같아요. 정치적 판단이나 저의 가치관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한 얘기까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언론에 확인할 이유가 나왔기 없다고 때문에.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 아까 발언은 저한테 아니고. 그거는 물어보셨으니까. 그 얘기를 한 국회의원이 해명할 문제입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그 얘기를 언론의 한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해명해야 될 얘기다. 얘기할 문제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제 가치 판단이나 기준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고 이게 뭐 정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는 급이 안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정권 교체의 지수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 있는 여러 후보들은 결국은 같이 가야 될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비판이나 또 이런저런 말씀들 저희가 뭐 하나하나 대꾸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 또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맨 앞에서 우리가 바람을 맞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설파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당내 후보들의 이런 입장들은 오히려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 야권의 대선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좀 더 포용하고 예. 좀 더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상대당이지만 민주당은 지금 대선 주자들끼리 너무 거센 말이 오가면서 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국민의힘 내부도 약간 그 전조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이제 그런 논쟁이 사실은 걱정이 돼서 난 윤석열 후보가 좀 늦게까지 고민을 예. 하셨다고 봐요. 근데 이왕 들어갔으니까 그건 이제 처음에 얻어맞더라도 처음에 몇 대 얻어맞으면 또 이제 면역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남의 싸움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생각은 없고 그냥 홍준표 의원의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요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 게 아니고 보수 세력은 스스로 괴멸한 겁니다. 뭐 4대강 자원외교 이거 잘못하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해가면서 스스로 괴멸된 거고 그걸 무슨 검찰이 괴멸시킨 건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를 이거 오버했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수사 이거는 뭐 또 별도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우리 국정감사 여러 번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그거는 뭐 그거대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괴멸시킨 것은 검찰 조직이에요. 검찰 조직을 가지고 흔들어서 정권과 뭐 싸운다는 검찰 조직이 그냥 죄하고 싸우면 되지 왜 정권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검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요. 예.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다 또는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어떤 신뢰들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거. 그러니까 반은 지지하고 반은 반대하는 검찰. 이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전 작품이라고 봐요. 예. 저는 정권을 괴멸시키지도 않았고 검찰도 괴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가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고 검찰의 명예를 회복한 저는 검찰총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그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들을 해오고 그 과정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최소한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팽을 당할 때 거의 98%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했겠습니까? 저는 자존심을 세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운 그런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 이런 얘기들 저희들은 다 끌어안고 가야 되고요. 결국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시는 거 저희들이 다 안고 우리 내부적으로 뭐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 예. 뭐 대응하고 공격할 생각이 없다. 일단 뭐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윤 후보 견제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도 이제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빗대서 윤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은 동물의 왕국 공정이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멸치, 고등어, 돌고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댕이까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동물의 왕국 공정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다 안고 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들이 입당을 결정을 한 그 계기는요. 예. 결국은 윤 총장께서 다른 후보들과 정말 겸허하게 초기 경선부터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경선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한 분 한 분의 지지율이 어떻더라도 그분들을 아주 존중하는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경선에 임하겠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이고요. 앞으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두 번째 주제인데요. 아니에요. 또 뭐 기존 중도 확정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 할 아니, 얘기 참 많았는데 앞서 하셨잖아요. 했나요? 앞서 이제
이른바 친박행을 전제로 아니 근데 여쭤본 자꾸만 질문인데 친박하니까 친박행이 아니다고 하셔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느라고 지금 시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의심하고 있어. 기존 중도학장과 안 혼자만 맞잖아요. 아니라고 4번 그래, 질문이잖아요. 아니 근데 혼자가 이미 아니고 아니라고 하셨기 민주당만 때문에. 아니라고 민주당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JTBC가 민주당이야? 이게 우파적 가치를 가진 정책이냐, 예. 좌파적 가치를 가진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민생과 국민민복, 실용,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좌파 정책도 수용해야 되고 우파 정책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파적인 쏠림, 좌파적인 쏠림 이런 거 없고요. 오로지 민생을 바라보는 국민민복 차원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저는 4번 질문은 아까 윤석열 후보 얘기는 다 했고 최재형 후보도 그러면 이른바 친박행이냐.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건데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뺀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까요? 나는 이제 그 말로는 그게 참 좋아요. 장제원 의원이 대선 후보 나가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윤석열 후보가요, 대선 출마한다고 나온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약탈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반문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했던 일 중에서 아, 이런 건 내가 좀 상대당이지만 같이 가져가겠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 잘한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죠. 아,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잘한 게 없잖아요. 그게 잘한 게 있나요?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뭐가 잘한 게 있어요? 장제원 안보를 의원도 잘했습니까? 잘한 게 있어요. 남북 관계를 잘했습니까? 아니, 경제를 잘했습니까? 장제원 일자리를 의원도 잘했습니까? 잘한 게 주택 정책을 있다니까? 잘했습니까? 잘한 게 있어야 우리가 칭찬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는 그건 정치적인 시각이에요. 과장이고 왜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를 받으려면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는 비판하고 이게 중도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잘한 거 있으면 앞으로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겠습니다. 중도층 확장 정책 전략을 지금 근데 조언을 해주는데 뭐. 아니 근데 잘한 거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잘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저희가 혹시 친박행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지기 위해서 총괄시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 놓고 봤을 때 L땡땡땡땡님은 반문 중도로 표심 겨냥했으면 지지율 탄탄했을 텐데 갑자기 수구 보수가 된 느낌이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 석땡땡땡땡땡님은 국민의힘은 때만 되면 대구 와서 너무 울거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감사한 일단 이거는 말씀. 전제로 아, 예, 해서 감사한 언론 보도들이 말씀. 그렇게 나온 게 몇 개 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의 두 주인공, 이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두 후보는 백제 발언 공방부터 인증샷 공방까지 격하게 치고받았죠. 제살깎기식 비방전으로 지지율도 흔들리고 민심도 1차 휴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이 돼야 될 터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검증할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휴전 당사자가 약속을 지킬지도 의문인데요. 오늘 이낙연 후보는 지사직 사퇴를 꺼내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원팀 협약식에서 이후에도 네거티브 공방 가열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휴전이 가능할까요? 예, 이재명, 이낙연의 일단 휴전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 이제 장재원 의원님께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재원 일단 의원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김종민 의원님에게 많이 여쭤봐야 될 것 장제원 의원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같아요. 앞서 막 계속 얘기를 아니, 강하게 뭐 하셔가지고. 1등 지지율이라고 그 상황실장이라고 너무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종민 의원님도 이제 캠프 이번 주쯤 어디 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니 캠프를 전혀- 가거나 안 가거나 예. 대선 때는 유권자가 왕이에요. 그렇습니다. 후보는 을이야 을.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우선 해줘야지. 그 알겠습니다. 후보 쪽에서 하는 얘기는 좀 약간 이렇게 눌러줘도 돼. 알겠습니다. 뭐 좋으실 대로 이제 민주당 얘기니까 많이 하십시오. 예,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
근데 뭐 지사직 사퇴 얘기보다는 사실은 일부 경기도 홍보 예산을 기본소득한데 쓴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요건 네거티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니까 뭐 네거티브라고 볼 수 없고요.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 근거가 분명한 문제 제기는 그건 정당한 검증입니다. 근데 근거가 박약한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허위 사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른바 조폭 사진은 사실은 두 후보가 다 찍은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과장이고 왜곡이죠. 그런 건 이제 네거티브가 누가 되는 와서 거죠. 찍자 그러면 다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그걸 싫어, 가지고 하기가 조폭하고 그러니까. 친한 것 같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철저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 제기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지사직 사퇴 문제도 이렇습니다. 지사직 사퇴는 법에 예.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선택할 문제예요. 사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받으면 되는 건데 저는 사퇴 여부를 가지고 논란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사퇴보다는 지사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그 현직 프리미엄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는 뭐 프리미엄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게 이제 의원하고 단체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단체장은 그야말로 수수료 예산이 수십 많죠. 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책임자거든요. 의원은 무슨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라 의원 개인이 뭐 그런 이제 어떤 프리미엄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비 문제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을 일종의 이제 대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근거라든가 그 사실관계를 좀 문제 제기하고 또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뭐 싸움이 뭐 끝나겠습니까?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믿지 소싸움, 않는다. 닭싸움에다가 지사 사퇴에 의원직 사퇴에 지역 감정 유발까지 되고 뭐 바지 얘기까지 나오고 다 지난 얘기만 하는 이런 흙탕물 싸움을 하다가 아직은 꽤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네거티브 하지 마시지 말자라고 이게 휴전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는 이재명 후보께서 나 네거티브 안 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뜬금없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싸움하다가 살짝 빠져나와서 싸움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더티하게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죠. 본인이 볼 때는 뭐 그게 좀 의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싸움 보다가 좀 뜬금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민주당이 이게 뭐 이렇게까지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집권당이고 현재 대통령이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은 더 점잖은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아까 그 대기실에서 그랬어요.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본선 누가 그러셨잖아요. 예. 서른 의원이 그러셨습니까? 보통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다 완팀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와는 될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이제 불복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건 이제 장재원 의원님이 이제 그런 기대를 혹시 갖고 기대가 계시면 아니고 걱정이죠.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전국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 되게 이렇게 엉뚱하게는 안 합니다. 되게 맞아요. 근데 김종민 의원님이 전망한 네, 것들이 제가 대부분 전망하는 거 맞다는 보면 말씀이시죠? 되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견이 다른 이른바 사람이 있을 수도 이제 있고요. 명락대전이라든가 네거티브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그 두 분이 뭐 어떤 결심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정치는요 군주민수라는 말이 정치는 그냥 돛담배예요. 민심이 바다입니다. 예. 바다가 휘청하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흐름, 바다의 물결이 어디로 가느냐가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 의원들이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네거티브를 공방을 벌이는 걸 보고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확고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까지 반영이 돼서 두 사람 다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예. 상황이. 그러면 이 두 후보가 이거를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네거티브 아까 얘기했듯이 근거가 약하거나 막 정치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해서 공격하는 거는 저는 그만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뭐 불복 얘기도 나왔는데 불복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캠프 지금 선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약간 맥락이 다른 맥락이에요. 그거는 이제 불복에 대한 의미보다는 실제로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불복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건 제가 워딩을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읽어줘야 돼요, 이거를. 왜곡이 된 게 아닌데요, 보니까. 경선 과정에서 다 치고받고 했다. 과거 보면 내일 이제 서른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올 예정인데 지난 대선 때 더 심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결국은 원팀했다. 이번은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논란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어떤 왜곡이 있었죠? 아니, 근데 이런 굉장히 거니까.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잠깐만. 예. 근데 저는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 형식적으로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아니 이렇게 그게 보는 어떤 건가요? 거냐면요. 저는 이런 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들 내에서 캠프 내에서 불복하거나 마음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유권자들, 당원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는 이 유권자들 당원의 마음을 갈라놓는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지경이 깊어져서 이게 이 싸움이 깊어져서 상처가 깊어져서 사실은 이 일반 지지자들 또 일반 국민들 속에서 민주당 이제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향이 갈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 사이에서 너무 상처가 깊어진다. 이거는 양쪽 다 유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 한마디 또 발걸음 한 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담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유권자들의 흐름에 대한 걱정 정도로 봐야지 이거를 우리 정치인들이나 캠프가 장담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친이 친박으로 분화될 때 유권자들이 친이 친박이 있었습니까? 거기하고 좀 달라요. 아니, 정치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이 산산조각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나 수위가 그때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요, 뭐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네거티브는 뭐 잦아질 것이다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거는 결국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요, 저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정말 약해지지 않을 거 봐요.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된다는 다만 말씀이시네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그 후보 간의 지지율 좀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잦아질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붙게 되면요, 지금 이 정도인데 저는 앞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선거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그 자격 검증, 자질 검증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얼마나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근거 없어도 막 던진 거예요. 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쫓아오니까 이거 놔두고 큰일 나겠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또 뭐 골드크로스 가겠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약간 막 던진 면도 좀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근데 있었다. 해봤더니 선을 넘으니까 스스로에게 마이너스예요. 그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를 한번 겪었으니까 저는 앞으로 확실한 근거, 좀 사실관계, 하고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내부적으로 좀 철저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표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은 기존의 양상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친문 세력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배척을 받는 게 결국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한 각을 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만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는 이렇게 막말이 서로 오가면요, 감정적으로 상처가 생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서 만약에 경선을 했다 그러면 경선에서 그냥 정책 경선하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런 걸로 막 배틀을 하고 토론을 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김종민 의원의 가장 뭐 이렇게 아픈 얘기들, 또 낭설들, 또 소문들 이런 걸 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공격했다고 쳐봐요. 김종인을 이겼다 그래서 이분과의 감정이 해소가 되느냐? 작은 선거도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놓고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의 골은요. 참 치유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지금 수위가 더 높아지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도 정세균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검증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 수위가 넘어가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재원 의원님이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친박 관련 발언을 했냐? 이 부분 때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는데 지금 나무집 싸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즐거운 미소를 띄우시고 미소를 띄웠나요? 예 미소가 즐거우면 안 되죠. 박성태가 더 미소를 띄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다 그냥 즐겁게 지금 두 분이 분위기 좋게 얘기하시죠. 아,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제 예.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른바 멸치가 된 원희룡 후보랄지 저희 다른 캠프에서 후보들이 이제 얘기를 했나요? 멸치나 돌고래나 이런 얘기들을 예. 저희 캠프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정은 좀 상해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저희 캠프에서 그런 캠프에서 얘기를 한 안 건 하고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캠프에서는 단 한 번도 예. 상대 후보의 이름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이나 저나 공보실이나 어떤 논평이나 어떤 멘트에서도 단 한 번도 그분들의 성함조차 조남조차 거론 안 했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장재원 의원님의 그런 기대나 전망과는 달리 제가 이낙연 캠프 쪽이나 아니면 이재명 캠프 쪽이나 몇 분하고 이제 의견을, 그러니까 상황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똑같이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 이게 넘어갔구나. 선이 넘어갔구나. 또는 우려를 하는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 당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혼나겠구나. 이 걱정들을 하고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자기 스스로 이제 절제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 논쟁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격 검증 혹은 뭐 역량 검증 또는 거기에서 도덕성 검증 필요해요. 근데 야, 이거는 근거가 좀 약하잖아 하고 내부에서 걸러지는 비율이 좀 매우 높아질 거다. 일부 저도 이제 민주당의 캠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 원래 같은 분들인데 뭐 상대방의 이른바 스피커가 돼서 막 세게 얘기되잖아요.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요, 자제하는 게 이 정도면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정말 지금까지는 자제하는 정도가 이 정도면요. 아니 참 말을 자꾸 이렇게 야, 이게 맥시멈이면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약간 비트는데 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평가하면서 자제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앞으로 자제할 것 같다. 자제한 게 이 정도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 한번 정도가 보죠. 좀 오버를 했으니까 좀 자제할 예. 거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이런 거예요. 오바로 규정을 하셨고 다음- 앞으로는 자제. 다음 주 우리 만날 때 또 이 주제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민주당에 사실 할 게 이것 말고 별로 없어서 이게 좀 더 나올 것 아, 같습니다. 별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비전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아, 속싸움 닭싸움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부동산 얘기도 아직 이제 시간 많이 있어요. 아, 아직. 예, 한번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난 그쪽이 오히려 불안해. 윤석열 총장 뭐 120시간 무슨 페미니즘 이런 거 보니까 저 실력 갖고 정책 경쟁이 되겠나 싶어요. 갑자기 왜 주제를 바꾸죠? 앵커를 하고 싶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5천만 국민이 육아하는 카카오 앱. 최근 무서운 속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이양덕 전국특히 운송사업자 전무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티가 스마트 호출 비용을 무료에서 5천 원까지 일명 탄력 요금제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택시 기사님들과 또 이용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택시를 이용을 하고 지불을 하는 비용에는 운임과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운임과 요금이 좀 다른데요. 운임은 이제 그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 3,800 기본 요금이라고들 하죠. 네. 그걸 운임이라 그러고 지금 요금은 이제 카카오에서 받으려고 하는 스마트 수수료 이 부분이 부가적으로
운임 외에 추가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소비자분들은 받아들이시길래 운임이 요금이니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서는 3,800원에서 5,000원까지 더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8,8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상당한 이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기사분들하고 소비자분들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구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받으려고 하는 스마트 수수료는 요금 인상이다. 전국적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궁금한 부분이 그 올라간 요금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5,000원, 최대 5,000원까지 올렸는데 그럼 그 5,000원 중에 얼마 정도가 이제 카카오에서 가져가는 건지 그 구조를 좀 지금 될까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하는 얘기는 6대4 구조로 기사와 카카오가 배분을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분이 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배분이 됐었나요?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었고요,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배분을 그렇게 하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티 측에서는 스마트 호출 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오히려 이제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수요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이제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카카오에서 받으려고 하는 수수료 요금 0원에서 5,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2,000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택시는 부르면 오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 호출로 해서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택시 시장에 카카오가 뛰어들었을 때 그들이 구현해야 될 게 당연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 요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호출 서비스가 아닌 좀 새로운 그 소비자에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서비스 요금을 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카카오 택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확보되기 시작하니까 유료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택시 기사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이제 딱 그런 꼴인데요. 실질적으로 카카오 택시가 201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런칭이 됐는데요. 네. 기존의 그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명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자 이제 돌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 사업자분들이나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타 택시보다는 매출이 더 오른 경우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2015년 런칭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 전과 후에 수익 구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제주의 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매출이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모든 수익이 카카오한테 다 간다는 거죠. 기사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지금 현재 평균적인 기사분들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대신 그 이면에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워졌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JTBC 뉴스에도 아마 그 취재를 한 걸 제가 그 취재를 한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얼마 전에 프로 멤버십이라고 해서 월 99,000원 정도를 또 받는 새로운 제도를 또 카카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기사분들 한 달에 뭐 얼마를 제가 버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00에서 300 정도 버실 겁니다. 거기에서 월 99,000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또 우리 회사 택시 사업자분들은 가맹 수수료율 이게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종국에는 카카오에서 수익을 다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택시 기사분들의 매출은 오르긴 올랐으나 그 많은 할당 부분을 카카오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은 구조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좋은 서비스로 이제 보답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금은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카카오도 또 택시 기사분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손님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려면 질적인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질적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실버 서비스라든지 자녀 안심 서비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구독제라든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라는 거죠. 우선 배차, 우선 호출은 당연하게 카카오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전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모더나사가 이달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 백신 물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생산 실험실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2차 접종 대상자의 접종 간격을 6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10부제 도입에 따라 오늘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사람만 예약이 가능한데요. 예약 시간은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미당국이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들어갑니다.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격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반기 훈련 때보다 참여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큼한 노래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간인데요. 첫 번째 썰 주제 바로 또 보여주시죠.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네, 지사직 사퇴 논란 예전에는 어땠나 좀 잡아봤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이제 네거티브 휴전을 선언하면서 일단 숨고르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근데 휴전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썰전 라이브 토론에서도 한번 잠깐 봤는데 휴전 선언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좀 양측에서 이 지사직 사퇴 문제를 놓고 조금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장면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사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또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잘못하면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지적들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책임과 민당이 가야 할 길, 그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참고로 이지사 측에서 얘기할 때 음악 소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억지로 넣은 게 아니라 그 라디오 프로그램 엔딩곡이 나오는 시간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자치단체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선거일 90일 전이죠. 12월 9일, 내년 3월 9일 선거니까 12월 9일까지는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지사 측에서도 이 지사직 사퇴 문제를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양심의 문제, 권한남용의 가능성 이런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 법적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문제 삼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 대결을 펼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네거티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부각이 되고 점점 더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에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자, 지금처럼 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당장 일단 여당만 보면요. 여당만 보면은 사퇴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사퇴를 하지 않아서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자, 대표적인 게 바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데 2012년 대선이었죠. 대선 출마를 하면서 그 경남지사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배수진 또는 뭐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당시에 당 안팎에서 반대와 만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을 이른바 민주당 쪽이 처음으로
잡았는데 지사직을 잡았는데 확보했는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이후에 이루어진 보궐선거에서 지금의 야당 쪽인 홍준표 전 지사가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전 지사 자신의 SNS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자신은 지사직 사퇴로 10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 사퇴를 주장하려면 나한테도 면죄부를 주고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 김두관 사퇴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다가오는 게 다르겠죠, 아마. 그렇겠죠. 근데 지난 대선을 보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 4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만 제외하고 3명이 당시에 현역 단체장이었더라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까지. 그렇습니다. 당시 그 민주당 대선 때는 그랬는데요. 모두가 그 3명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현역 단체장을 유지하고 경선을 치렀었는데 뭐 그때는 일단 탄핵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죠. 그래서 보궐선거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2달밖에 안 되고 좀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이른바 앞서 보신 것처럼 김두관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자, 당시에 경선 2등을 했던 안희정 지사도 사퇴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경선에까지 의사직을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 합법적으로 조작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길 내에서 제가 도정의 공백 없이 도지사직도 열심히 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명 지사도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지사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는 상당히 악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신이 만약에 사퇴를 했다면 그 사퇴했다고 또 비난을 할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야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지금 대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 이런 논란이 없었어요? 네, 야권 지난 17년 대선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 그리고 김관영 경북지사, 또 바른정당에서는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각자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요. 탈락한 사람들은 또 현직으로 돌아갔어요. 다만 당시에는 오히려 사퇴를 하지 않아서 비판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른바 꼼수 사퇴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당시에 경남지사직. 근데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대선 후보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며칠간을 안 하고 버팁니다. 며칠간 안 하고 하다가 그 공직자 사퇴 시한 불과 3분 전, 그러니까 11시 57분에 사퇴 서류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꼼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그때 사퇴를 미리 했으면 그해 5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같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니 본인이 그거를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 무산시켰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죠, 그때. 끝까지 3분 전에. 예.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슈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사례와 달리 그러니까 결국 현재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도지사 지위를 좀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88%까지 주기로 했던 거를 경기도의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지위를 자신의 경선에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다른 후보들의 반박을 받은 거고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JT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 경기도 산하의 단체 한 공무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니까 다른 후보들이 볼 때는 지사직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지사 측도 어쨌든 지사자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뭐 휴전은 언제까지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부가 민주당 대국민 사과해라. 정부가 민주당 대국민 사과해라. 정부가
자, 잠만 자고 온 전두환. 지난번에는 말 조심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여유 있게 손을 흔들었네요. 한마디 또 했어요. 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인데 오늘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여 만에 광주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재판에서 조는 모습만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판 도중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 2번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재판에 들어간 이제 취재진들에 따르면 본인이 또 말도 대신 못해서 이순자 씨가 대신 했다는 거죠. 자, 식사를 오늘 못하고 왔다. 또 호흡을 잘 못한다라고 이순자 씨가 대신 얘기해주니 재판부는 재판 시작한 지 한 20분 만에 잠시 쉬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10분 있다가 결국 재판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방청석에는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자, 지금 전두환 씨는 이번이 재판을 4번째 출석인데 그동안 항소심이 시작한 이후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알츠하이머다 뭐 이런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재판부가 계속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오늘 출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와서는 어쨌든 출석은 했지만 계속 졸다가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했으니까 뭐 할 말도 없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잠만 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참고로 한 달 전 저희 그 뉴스 설계에서 한번 다뤘죠. 대략 한 달 전에도 광주에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재판에 출석은 하지 않고 혼자 자신의 집 골목길을 저렇게 산책하다가 사진 기자한테 포착이 됐죠. 저때 사진 기자한테 상당히 뭐 버럭 성을 내기도 했었는데 저렇게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 꼭 재판이 열리는 날만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는 건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그동안 사과는커녕 계속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맞아요. 또 재판에 지각하거나 또는 조는 모습 계속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족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자, 이런 모습의 재판 계속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 재판부도 어쨌든 재판 기일에만 그렇게 아픈 거를 좀 불이익으로 좀 할 수 있지는 않나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씨 다음 재판 기일이 오는 30일입니다. 다시 또 법원에 출석할지 또 출석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성대의 뉴스 설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 7일이 원내대표 취임 100일째. 예, 100일이었습니다. 오늘은 100이틀째네요. 그렇습니다. 예. 계산 잘하시네요. 더하기 2니까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100이틀을 계셨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제일 만족스러운 성과는 뭐가 있나요? 뭐 자기가 자기대로 잘했다 이렇게 만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너무 자화자찬 같아서 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제가 그 원내대표가 될 때가 4월 30일인데요. 예. 그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차기 대권에 과연 엄두라도 낼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당 지지율이었고 또 우리 당의 후보, 야권의 후보도 지지부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였는데요. 한 100일 사이에 이제 당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조금 올랐다 요즘 또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도 보이고요. 30% 중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만큼 상당히 견조한 지지세, 때로는 40%도 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왔다는 것이 보람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후보도, 뭐 사회여론연구소 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지금 계속 그렇게 뭐 그때 조금씩 조사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도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ARS 조사에서는 좀 높게 나오고 면접 조사에서는 좀 낮게 나오는 추세죠. 그것도 그런 면에서 보람도 있었고요. 또 야권 후보 과연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야권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많이 표시했고 빨라도 연말까지 갈 것이다, 11월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야권 통합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조금 남아있는 숙제가 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빼고는 사실상
야권 통합이 다 완성된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일 힘드셨던 일은 뭡니까?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제 다 잘 됐고 문제가 없다는 느낌도 있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 국회는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니까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보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정보위 소집 요구를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답변이 지금 여전히 불응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뭐 청해 부대 코로나 감염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좀 따져야 되겠는데 그것도 뭐 계속 흐지부지 뭐 서욱 국방부 장관 최소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죠. 저기 공군의 뭐 저기 중사, 여군 중사입니다만 그 성적 고통을 당했던 그로 인해서 2차, 3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국정조사도 전혀 이런 방구도 없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야당, 저희 당뿐 아니라 야권에 있는 정의당도 포함하고 같이 이렇게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한단 말이죠. 이달 그래서 20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만으로는 이제 3분의 1은 안 되잖아요. 예. 저희 당 되는군요. 예, 저희 당 3분의 1은 되죠. 3분의 1 좀 넘죠. 3분의 1은 조금 넘는데요. 뭐 과반이 안 되니까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리고 또 그 정의당까지 합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 것마저도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또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봐야지 어떻게 대통령의 편에서 국정 현안을 보느냐. 저는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오만을 부리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최근의 보도 흐름들을 보면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 또 언론중재법 등을 이제 이번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인데 이 법은 꼭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언론중재법은 내일 이제 문체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들이 뭐 처리해 보겠다고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저희 당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고요. 이거는 위헌인 것이 거의 뭐 틀림없는 법안일 뿐더러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그 기자가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부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자료를 내놓으면 안 내놓고 정부가 있는 자료를 내놓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내놓고 당신들은 가짜가 아니라고 증명하라 그러면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거. 종부세 관련법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게 돼 있죠. 배상하게 돼 있는 법안이고 현재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 문체위 소위에서도 심지어 문체부 차관이 나와서 정부 측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조사한 내용에 하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짜뉴스 단속법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부세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이 도입된 과정은 이게 호화주택이라는 그 경우에 세금을 좀 더 내서 이 사회적 그 부의 그 균형을 좀 유지하자, 분배를 좀 더 평등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예전에 9억을 지금 저희들은 12억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 상위 2%라고 정해놨는데 세상에 전 세계 상위 2%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법 이런 건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법을 만드는 거지 예측 가능성도 없고요. 명확하지도 않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해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확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측 그때 달라요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98%인데 2%의 그것도 뭐 반목을 일으키겠다,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세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2%를 하게 될 게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탄력적으로 가격에 맞춰서 운용할 수도 있다. 2%에 해당되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안을 예를 들어 앞서 이제 공시지가로 12억을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가가 좀 더 오르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13억, 그 다음엔 14억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법을 바꿔서 조세법이라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조세의 종목과 그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예. 조세 제도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미국이 독립하게 된 게 그 세금 왜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하느냐 그래서 영국과 싸워서 이긴 거 미국이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조세는 그래서 명확해야 됩니다. 12억이면 12억이지 2% 이거는 그때그때 내가 금년에 2%가 될지 내년에 2%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12억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되어 서 공시가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본래의 예. 통지가 되는 건데 본래의 공시가격이 통지가 됐는데도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국회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난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랑 합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가 됐었는데 혹시 뭐 제대로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의 권한을 줄인다라기보다도 법사위의 권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이번에 개정법을 국회법을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 합의서에 그 명시가 되어 있고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잘 준수해서 법사위가 그 운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첨예한 것인데 그 부분 통과시킬 겁니다. 25일 날 저희들도 합의를 했고 그 통과시키기로 그 전제하에서 법사위원장을 내년부터는 내년 5월 말부터는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인데 그 명시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인데 그거 돌아서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번복하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다 합의가 된 거죠? 그건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앞서 국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정진석 의원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면 뭐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죠. 이걸 근데 비유를 하면 지지율이 좀 높은 대선 주자와 그렇지 않은 대선 주자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아마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누구든지 예.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 후보를 혹시 폄하하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이 그런 폄하할 의사를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예. 좀 더 신중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든지 간에 자신의 가치를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후보나 어떤 후보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이제 비유가 사실 멸치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비유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후보와 낮은 후보를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대국민 접촉을 자유의지대로 자신의 일정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놔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경선준비위원회가 약간 보다 더 많은 그립을 가지고 종합적인 일정들을 만드는 게 나은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 방향성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후보자의 시간이다. 예. 당의 시간이 아니라 후보자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뽑겠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당은 도와주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주연 배우들은 현장에 뛰는 후보자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시간과 프로그램,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다만 예.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한 팀이지 않겠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함께 우리가 한 국민의힘이 한 당이라고 한 당에 속해 있다고 하는 한 식구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는 경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 있다. 그 정도 차원에서는
후보 캠프하고 잘 의논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은 있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러면 뭐 연이어 이틀 동안 당 주도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둘 다 참석을 못해서 이런 갈등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좀 무리한 일정을 경선위가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글쎄 무리한 일정인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경선 준비위원회 논의를 다 지켜본 예. 것도 아니고 후보자들하고 어떤 일정을 조율했는지 잘 모르니까 무리한 일정인지 아닌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각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점인 것을 좀 더 크게 부각하고 싶고 예. 단점인 것은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어느 누구나 뭐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의 그 어떤 역량을 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데 치중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을 존중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의미죠. 당시 이제 일부 행사에 대해서 특정 후보 캠프에서 다른 후보에게 우리 이거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라고 일부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캠프에서는 그런 일을 보이콧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약 특정 캠프에서 보이콧했다면 이건 뭐 갈수록 태산이다라고까지 해서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들이 너무 심한 건가요? 글쎄 뭐 그 보이콧 하자고 했다는지 안 했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캠프 대변인도 아니고 캠프 전략본부장도 아니고 모르겠고요. 각자의 생각이나 뭐 발언이 다르니까 팩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좀 티격태격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더 이게 화근이 되지 않도록 이 차제에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예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그렇고요. 자유한국당 때도 그렇고 쭉 이어져 온 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잖아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대등한 권한. 그래서 원내일은 원내대표가 많이 알아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구조인데 예. 이준석 대표와 이런 대선 관련된 얘기도 자주 나누십니까? 대선 관련된 얘기 자주 나누고요. 예. 원내 업무하고 당의 업무가 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루는 뭐 법률이든지 예산이든지 이런 그 정책, 국회에서 다루는 정책들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 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 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요. 당의 업무, 당의 조직이라든지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대표의 책임 하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영선인데다가 10년 넘게 정치권에 있었지만 국회의원 경험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관련해서 뭐 조언을 주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로 협조를 잘 하고 있고요. 당의 업무도 저도 최고위원회 또 저도 멤버이기 때문에 사전에 또 협의도 하고 당 대표 입장에서도 국회하고 직접 관련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뭐 인선 이런 것들도 당 대표의 권한에 속하는 것들도 사전에 저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 현안들에 대해서 당 대표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좀 너무 거칠어서 대선 주자의 신경을 불필요하게 긁을 수가 있다. 불필요한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혹시 관련돼서 좀 뭐 얘기를 해보거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사실 그쪽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한 주간 휴가 다녀오고 지금은 당 대표가 다시 휴가에 들어가서 서로 한 주간 사이에 휴가를 서로 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당 대표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행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주변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또 의논을 할 작정이고 당 대표가 또 가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참신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가령 토론 배틀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기도 했고요. 정책 공모를 했는데 그 정책 공모에서도 뭐 폭발적 인기를 끌어서 심사할 때도 엄청난 애를 먹고 있고 지금 아직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그리고 우리의 젊은 층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점들을 잘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숙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피서객이 많이 찾거나 위험한 물놀이 장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계곡과 하천의 안전요원 상당수가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잠시 후 뉴스룸 추적보도 훅에서 짚어봅니다. 올림픽 첫 부녀 메달리스트 여홍철, 여서정 부녀가 잠시 후 뉴스룸에 나오는데요. 딸의 동메달 획득이 다음 파리올림픽의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는 아빠 여홍철 교수와 첫 올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딸 여서정 선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아픈 만큼 너를 지우려 했어 그날 그 밤